아르노 가이거, 유배 중인 나의 왕. 세 번째. 처음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던 시기는 지나갔고 불쾌한 기억들은 빠르게 무뎌졌다. 우리 모두 아버지를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한 데다가 늘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일이 생기는 일상에 쫓겼기 때문이다. 그 무렵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기보다 앞을 많이 내다보았다. 아버지의 병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다. 우리는 경험 없는 풋내기였으면서도 어설프게나마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의 삶을 다잡으려 했다.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부족했지만. 아버지는 집 밖을 많이 돌아다녔다. 대개 엇비스듬히 맞은편에 사는 딸이 셋인 페터 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 나들이는 익숙한 반경을 벗어나는 일이 갈수록 잦아졌다. 이따금 한밤중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불안한 눈빛으로 집을 나서는 일도 있었다. 또 집안을 헤매다가 자식들이 쓰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는 바람에 못 찾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때로는 장롱 안을 헤집다가 베르너의 바지가 왜 자신에게 맞지 않는지 어리둥절해하기도 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아버지의 방문에 아우구스트라는 팻말을 붙이고 그 옆 방문들은 모두 걸어 잠갔다. 아버지는 걸핏하면 머리에 피가 나거나 무릎이 까져서 돌아왔다. 군데군데 초목이 무성하고 가파른 언덕을 넘어 아버지의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으로 내려가다 넘어진 것이었다. 한 번은 그 집에 쳐들어가 2층의 매제 앞에 불쑥 나타나서는 동생 에리이가 어디 있느냐며 찾은 적도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집 현관문은 빗장이 구멍나 있어서 그 안으로 집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쉽게 열 수 있었다. 틀림없이 아버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걸 모르고 몇 번이나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자 불안해진 마음에 급기야 문을 부수기로 작정했다. 여동생 말로는 아버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1분만 지나면 누가 무슨 용건으로 전화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게다가 번번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빼앗아가거나 훔쳐갔다고 했다. 우리가 자세히 캐물으면 대답을 못했고 없어진 물건을 아버지와 연관시키면 화를 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면도기는 전자레인지 안에 있었다. 아버지가 현관문 열쇠를 자꾸만 잃어버리자 그동안 아버지의 바지에 매달아주던 어머니는 아예 바지에 꿰매 붙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마땅치 않은지 아버지는 열쇠를 이리저리 잡아당겼다. 아버지는 이상하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아버지의 관심을 빼앗은 것은 집 가까이 있는 자작나무였다. 돌풍 로타르의 강공으로 삐딱하게 기운 그 나무가 다음 폭풍을 견뎌낼까 아니면 집을 덮칠까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어댔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자란 자작나무를 가리키거나 몰려오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머릿속을 끈질기게 맴돌던 또 다른 주제는 계량기였다. 아버지는 계량기를 들여다보는데 병적으로 집착했다. 아버지가 계량기를 열고 닫을 때마다 끊임없이 찰칵거리던 자석 잠금장치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하다. 겨울에 아침 일찍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온 집안이 냉기가 감돌면 아버지가 또 어느 스위치를 건드렸구나 하고 알아챘다. 누구 짓이냐고? 그야 물론 다른 사람들 짓이었다. 전기요금 수구먼이었던 데트도 전기를 절약할 것을 무척 고집했다고 한다. 아침 식탁에 나타나 밖이 훤하다 싶으면 불을 끄고 말했다. 이 정도면 각자 주둥이는 충분히 찾고도 남을걸. 이런 식의 짧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창문에 커튼을 쳐놓는 일이 없게 깐깐히 살피고 늘 햇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활짝 젖혀놓았다고 한다. 데트는 아주 검소했고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유일한 특성도 그 검소함이었다. 이제 아버지가 데트처럼 끊임없이 전기 사용량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무렵 아버지의 뇌는 날마다 똑같은 노래를 되풀이하는 일종의 오르골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집착들이 사라졌다. 좀 으스스한 일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건망증과 능력 상실 문제로 씨름해왔는데 이제 병이 새로운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언제나 성실한 분이었던 아버지가 핑계를 끌어대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쥐가 구멍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빨리 핑계를 찾아냈다. 말하는 방식이 바뀌는가 싶더니 벼랑간 전에 없던 즉흥적인 우아함을 선보였다. 마침내 내용적으로도 깜짝 놀랄 만한 자기만의 논리를 발전시키기에 이르러 처음에 우리는 도대체 웃어야 할지 감탄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 옆에 서서 게프하르트 산과 브레겐처 아해강 너머로 사라지는 켄첼레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집에서는 날씨를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집을 떠난 뒤로는 도통 날씨를 알아맞힐 수가 없다니까. 하지만 여기 있으나 저기 아래 있으나 사실 다를 게 없는걸요. 나는 깜짝 놀라 말했다. 우리 집과 아버지 부모님 집은 언덕 위로 불과 50m 떨어져 있을 뿐 아주 가까웠다. 바로 그거야. 거 봐라. 그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니?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덧붙였다. 게다가 날씨 이야기만 했다 하면 너희가 끼어드는데 뭐가 좋겠니? 아버지는 집에 가고 싶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새로운 재능을 가장 뚜렷이 드러냈다. 2004년 무렵의 일이었다. 돌연 아버지가 집을 알아보지 못했다. 놀라울 만큼 순식간에, 충격적일 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는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자기 집처럼 자명한 것을 아버지가 있다니 금방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여동생은 아버지의 부탁과 간청을 더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5분이 멀다 하고 식구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에는 끝없이 반복되는 아버지의 말이 인내의 한계를 넘은 느낌이었다. 헬가는 아버지와 함께 길에 나가 선언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아니,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아버지는 대답했다. 그럼 아버지가 사는 곳을 말해봐요. 아버지는 정확한 주소를 댔다. 헬가는 의기양양하게 현관문 옆 문패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럼 여기 뭐라고 쓰여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방금 말한 주소를 읽었다. 헬가는 물었다. 그럼 결론은요? 누가 문패를 훔쳐서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 아버지는 퉁명스레 대답했다. 조금 엉뚱한 해석이었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누가 뭐 때문에 우리 문패를 훔쳐다 자기 집에 붙인단 말이에요? 헬가는 벌컥 화를 냈다. 아, 난들 알겠냐?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걸. 아버지는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단언했다. 자신의 황당한 추론을 의심하는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다. 또 한 번은 아버지가 쓰던 가구들을 못 알아보겠느냐는 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었다. 그럼 이제 알아보고 말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는 약간 거만하게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가 않아. 이런 가구들은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지. 믿기지 않을 만큼 논리적이고 나름 설득력이 있는 이 대답에 나는 분통이 터졌다. 말도 안 돼.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왜 내가 입씨름을 하고 있어야 하지?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을 알아보는 게 당연하잖아.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다. 다른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좀 더 흐려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것을 일일이 꼼꼼하게 살피고는 자신을 속이려고 일부러 방을 그렇게 꾸몄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면 제임스 가너와 에바 마리 세인트 주연의 스릴러 36시간이 연상되었다. 영화에서 제임스 가너는 연합공 침공의 중요한 정보를 아는 미국 첩보장교로 나왔다. 나치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려 마약을 투여한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자 지금 여긴 미국 군병원이고 전쟁은 몇 년 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그동안 장교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었다고 말한다. 속임수는 완벽하게 연출되었다. 다만
장교가 나치와 만나기 며칠 전에 입은 작은 상처만은 몇 년이 지났다는데도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였다. 분명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그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예사로 겪었으리라.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도 아버지는 끊임없이 불신했다. 그랬다. 우리 집은 여기랑 아주 비슷하긴 해. 다만 아주 조금 다를 뿐이지. 아버지는 자주 거실에 혼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쓸쓸해 보이던지 매번 나는 화들짝 놀랐다. 아버지는 변했다. 그 침울한 표정은 망각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낯설어진 사람의 뼈저린 고향 상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장소만 옮겨서는 이 고향 상실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서 종종 며칠씩 무기력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집에 간다고 말할 때 그 말뜻은 그 장소를 벗어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낯설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병을 의미했다. 아버지는 병을 사방팔방으로 끌고 다니다가 어린 시절 살던 집까지 끌고 갔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그 집조차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다. 거기까지 두 발로 걸어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집에 머물러도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해서였다.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무능력은 병과 더불어 아버지가 어딜 가든 따라다녔다. 아버지는 병에 걸렸고 그 병이 장소를 인지하는 능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족은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루도 빠짐없이 목격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한없이 안타까웠다. 집이 있다는 편안한 느낌을 아버지가 되찾길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는 병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걸 뜻했을 것이다. 암이라면 몰라도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았다.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빠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2년 후 이 말이 옳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을 때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집에 가고 싶어하는 염원에 지극히 인간적인 면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인류가 실현한 것을 즉흥적으로 실현했다. 일단 가기만 한다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아버지는 해독 불가인 무서운 삶에 대한 치료제로 여겼다. 그 위로의 장소를 아버지는 집이라 불렀고 신앙인들은 하늘나라라고 부른다. 집에는 말이 통하는 친밀한 사람들이 산다. 오비디우스가 유배지에서 남긴 글, 즉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는 곳이 곧 고향이라는 글은 그에 못지않은 실존적 의미에서 아버지에게도 해당되었다. 애쓴 보람도 없이 갈수록 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쫓아가기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읽는 일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는 유배당한 것 같다고 느꼈다. 말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형제들과 자식들마저 낯설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니 여기가 집일 리가 없다는 결론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은 당연했다. 집에 가고 싶어하고 집에 가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도 더없이 논리적이었다. 내가 여기서 손을 씻었어. 한 번은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괜찮지? 그럼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세면대잖아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날 바라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런 맙소사, 그걸 다시는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이것이 치매다. 아니면 이것이 삶이라고, 삶을 만드는 재료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모든 중요한 일이 그렇듯 알츠하이머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병이다. 마치 확대경이라도 되는 듯 이 병에 인간의 성격과 사회적인 상태가